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저에게 Q&A나 아니면 이메일로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문과 출신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에 입문하였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였을 당시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너무도 막막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접근하였는지를 요약함과 함께 유용한 리소스들을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기에 앞서 업계의 전반적인 방향은 어떤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컨텍스트부터 익히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확실히 자리가 잡은 학문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공부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해요. 그러나 데이터 사이언스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꼽히고 있는 분야이기에 막 생겨난 석사 과정들의 커리큘럼도 각기 상이하고 최신 학문 경향도 수시로 변하고 있어 종잡기가 힘듭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학부 수준의 기초를 한참 동안 쌓고 더욱 세분화된 분야, 예를 들어 광학, 천체 물리학, 입자 물리학 등을 또 한참 동안 공부하고 수년간 연구에 매진해야 합니다. 어떤 세부 분야의 최신 논문, 즉 그 학문의 프론티어에 있는 지식을 알고 습득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학부와 석박사까지 하여 거의 10년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 반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짧게는 1, 2년간의 집중적인 학습과 실습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2주 전에 나온 논문을 읽고 코드를 실행해 보는 시점에 이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각 알고리즘의 근원까지 따진다면 역사가 결코 짧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기에 그럽니다. 그렇게 역사는 짧은 반면 최근에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분야들이 폭발적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입문자를 방어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물리학과 같이 이미 오랜 기간 정립되고 자리 잡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마치 잘 정돈된 긴 터널을 지나는 일이라면 데이터 과학은 숱하게 가지가 돋고 있는 미로를 탐험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을 공부함에 앞서 업계의 방향과 거장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에 대해 읽어보는 것은 본인이 왜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어떤 적용 분야로 나아갈 것인지를 숙고해 볼 수 있는 실로 값진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 터닝포인트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원제 Architects of Intelligence의 일독을 추천합니다. 광고 아니고요. 이 책은 미래학자 마틴 포드가 인공지능 분야의 거장 23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가독성 좋게 편집한 책입니다. 데이터 과학 입문자에게는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만 읽어보시고 향후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시면서 재차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대결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상업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 흔히 인공지능이라 하면 영화 I am Sam이나 엑스 마키나 같은 작품에서 나오는 인간과 비슷한 로봇을 떠올리기 쉽지만 학계에서는 그러한 컨셉의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보다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AI라는 단어는 그러한 범용 인공지능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컴퓨터 시스템, 자연어 처리, 음성 번역, 컴퓨터 비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인공지능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여러 거장들의 다채로운 이야기와 질의 응답을 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구해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 혹은 초지능의 개발은 가능한가? 그 시기는 언제인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 것인가? 현재 인공지능 분야의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들은 무엇인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거장들의 응답을 통해 이 분야의 컨텍스트를 아는 것은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과 비슷한 참고 자료를 원하지만 동영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경우 유명한 앤드루 응 교수님의 콜세라 사이트에 있는 딥러닝 수업에서 매주차 수업의 끝에 각 거장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뷰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Heroes of Deep Learning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 시리즈는 AI 마인드처럼 무거운 주제는 다루지는 않지만 딥러닝 전반의 이야기들을 쉽게 듣기 좋은 영상들입니다. 그 외에는 구글 팟캐스트와 같은 곳에 여러 인공지능 관련 팟캐스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의 선행 과목으로는 이렇게 수학, 기초통계, 코딩이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비공개 전공자들에게는 슬프지만 당연하게도 수학 공부를 선행하여야만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학문적 연구가 아닌 업계에서 실무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깊은 수학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미적분의 경우 경사하강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미분이 쓰이고 딥러닝을 공부할 때 백프로퍼게이션에서 미분이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용어냐 싶지만 결국은 그냥 기초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혹은 학부 초기에 미적분 기초를 들으셨다면 금융공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편미분이나 그 이상의 난이도는 크게 나오지 않으니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 과학을 입문에 대한 개괄적인 필요 사항이지, 물론 깊게 들어가면 훨씬 더 많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미분과 그 쓰임에 대해서는 앤드루 교수님의 콜세라 사이트에 가보시면 Deep Learning Specialization이 있거든요. 거기 첫 번째 수업의 2주차 강의인 Neural Network Basics에 아주 친절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글 자막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이 수업을 들었다는 수료증을 원할 경우 월 $49를 내야 하지만 자세히 찾아보시면 그냥 오디트하는 첨강 옵션이 있어 무료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선형대수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필수 선행 과목입니다. 선형대수라는 분야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하나의 숫자가 아닌 병렬된 여러 행과 열의 숫자들을 한 번에 연산하는 것에 대한 수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배운 행렬 있잖아요. 행렬을 다루는 걸 선형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과학에서 많이 다루는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선형대수는 최소한 대학 기초 수업 하나는 들으시는 것을 추천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좋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독학하시려는 분께는 이 두 가지 책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프로그래머를 위한 선형대수, 히라오카 카즈유키 저자고요. 직관적인 설명을 하려고 저자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는 코딩 더 매트릭스, 필립 클라인 저자인데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서 코딩적인 면까지 보시려는 분께 추천합니다. 통계의 기초를 탄탄히 쌓아두지 않으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함에 있어 두고두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 영역으로 오면서 통계학이 많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것보다 1만 개 이하의 소규모 데이터를 다룰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데이터를 다뤄야 할수록 회귀 분석을 비롯한 전통적인 통계 방법론들이 중요해지므로 기초를 탄탄히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계도 학부 수준 기초 통계 수업 정도는 들으시는 것을 추천하며, 아래의 기초책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통계학 입문, 고지마 히로유키 저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므로 통계를 처음 하시는 분께 추천하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베이즈 통계학 입문, 고지마 히로유키 저자. 이 두 가지는 아주 쉽고 친절하게 써 있는 입문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건 Practical Statistics for Data Scientists라는 책인데, 빨간 데이터 과학 책들로 유명한 오레일리 출판사 책이고요. 어느 정도 기초 통계 지식이 있고 데이터 과학의 문맥에서 통계를 훑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미적분, 선형대수, 통계가 선행 과목들이었다면 코딩은 선행 과목임과 동시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반에 걸쳐 중요한 스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무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미 패키징된 라이브러리를 로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세이므로 코딩 스킬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코딩 스킬이 본인을 차별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실무의 많은 부분이 라이브러리화되고 여러 플랫폼에서 자동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거대 테크 기업들에게 있어 앞으로 가장 큰 이윤이 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테크 기업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능들을 플랫폼 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본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스킬은 많이 평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3대 스킬은 통계 지식, 코딩 스킬, 그리고 분야별 전문 지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수요가 워낙 급증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테크 기업들의 노력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통계 지식과 코딩 스킬이 탄탄하게 쌓이지 못한 저숙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또한 좋은 포지션을 잡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 그러한 저숙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스킬셋은 플랫폼이나 라이브러리로 쉽게 대체될 것이고, 그에 따라 각 분야별 도메인 전문가들에 밀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로 장수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코딩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에서 코딩이라 함은 주로 파이썬, R 그리고 SQL을 의미합니다.
한동안은 파이썬과 R이 비등한 경쟁을 했으나 언어 자체의 유연성이나 라이브러리의 격차로 인해 점점 더 파이썬이 주류가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R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분이 아니라면 파이썬으로 공부를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언어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개발자나 데이터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데이터를 불러오고 테이블을 합치는 정도의 기초만 알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코딩 공부는 가장 먼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문법을 훑고 나서 각종 문제풀이 사이트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집중도 잘 되고 실력도 느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들은 제가 코딩을 공부한 순서와 해당 단계를 익히기 위한 좋은 자료 링크들입니다. 물론 광고는 하나도 없고요. 1번은 파이썬의 기초 문법 익히기. 이런 사이트들이 요즘은 참 잘 되어 있는 게 옛날에는 파이썬 책을 산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컴퓨터에 어디다 코드를 쳐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파이썬을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은 그 웹사이트에 강의가 진행되면서 그 사이트 자체의 코드를 쓰고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번은 SQL 기초. SQL은 기초만 탄탄해도 되기에 이 얇은 책을 추천드리는데 영문책이라 한글책을 보실 거면 그냥 제일 축약된 짧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3번의 이러한 사이트는 코딩 문제를 푸는 곳이에요. 코딩 문제가 있고 이 사이트에서 코드를 쓰고 돌려보면 내가 코딩을 잘했는지 뜨고 그러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하루에 1개에서 5개 정도씩 꾸준히 반년 정도 풀었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가 데이터 과학 공부 전의 선행 코딩 정도고요. 4번부터는 데이터 과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란 무엇일까요? 오른쪽은 유익한 데이터 과학 관련 포스팅이 많은 투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도표입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컴퓨팅 파워보다는 통계 지식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훨씬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이러한 흐름을 바꿔 컴퓨터 과학이 데이터 분석의 필수 요건으로 대두하게 되는 두 가지 혁신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이며 두 번째는 연산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연산 능력의 급격한 증가는 GPU, 즉 그래프를 처리하기 위한 그래픽 카드의 이용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코어로 불리는 매우 높은 성능의 프로세서 몇 개를 가진 CPU와는 달리 GPU는 모니터의 수많은 픽셀들의 값을 빠르게 병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4칙 연산만 가능한 수준의 저레벨 프로세서를 수백에서 수천 개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도 선형대수의 행렬 연산처럼 단순한 4칙 연산인데 수많은 행과 열에서 수만 번씩 반복 처리되는 연산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GPU가 데이터 사이언스계에서 전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알고리즘의 계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사실 현재 쓰이고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등 대다수는 20세기에 발명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알고리즘 설계 자체는 이미 있었어도 그 복잡도로 인해 실제 적용하기에는 연산 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느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알고리즘 복잡도에 상응하는 데이터량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연산 속도와 데이터,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드디어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성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도표도 마찬가지 사이트에서 가져온 도표인데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모델링 하려는 데이터의 실제 정답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키로 몸무게를 예측하려고 할 때 각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를 다 알고 있으면 지도 학습을 통해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키를 안다면 이 지도 학습 모델에 넣어 몸무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예측에 대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 보통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 속합니다. 만약 예측하려는 y 값이 몸무게 같은 연속적인 숫자의 경우 regression이라고 하고 남자, 여자 혹은 참, 거짓 등의 카테고리 값일 경우 class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은 X로 Y를 예측 혹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X만 가지고 있을 경우 그 X만을 분석하여 어떤 그룹으로 나뉘는지 관찰해 보던지 혹은 X가 고차원의 데이터일 경우 차원을 줄여서 시각화해 본다든지 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강화학습. 강화학습에서는 주어지는 보상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최선인지를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환경에서 주인공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해야 점수를 더 따는지, 장기나 바둑에서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이기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해요. 얼핏 보면 지도학습과 닮아 있지만 강화학습은 X가 주어지면 Y라는 즉각적인 정답값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연이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슈퍼마리오 게임에서 좌우에서 어느 쪽을 가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데
지도학습에서는 왼쪽은 이만큼의 보상이 있고 오른쪽은 이만큼 보상이 있다. 그런 정답이 1대1로 매칭이 되는데 강화학습 환경에서는 여러 행동을 취한 후에 나중에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보상을 역산해서 이때 왼쪽이 좋았구나 판단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 다른 행동이 있기 때문에 학습이 조금 더 어렵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 그 행동 후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분포가 바뀐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상적으로는 데이터 과학을 현업에서 쓴다면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도 종종 쓰입니다. 그런데 강화학습은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로서 세 가지 다 잘하면 좋지만 워낙 폭발적으로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는 분야라 다 잘하긴 쉽지 않아요. 대다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실무가 현재는 지도학습에 한정되어 있으니 먼저 지도학습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비지도 학습의 기본 알고리즘들을 익히며 곁들여 강화학습을 취미로 공부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루트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지도 학습과 강화학습의 잠재력이 결코 지도 학습보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선행 과목들, 미적분, 선형대수, 기초통계, 코딩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지도학습 알고리즘인 회귀 분석을 배웁니다. 이 회귀 분석도 지도 학습의 한 가지지만 특히 중요하고 보편적으로 쓰이기에 별도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그 다음 머신러닝을 공부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머신러닝인데 흔히 딥러닝 등과 구분되게 머신러닝이라고 지칭하면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제외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알고리즘 등을 칭합니다. 그 다음 딥러닝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연어 처리나 컴퓨터 비전 등에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위 방식들과는 적용 분야가 방향성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공부해 보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재미는 있어요. 막 게임 같은 거에 돌려보고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공부로는 데이터 시각화가 은근 배우기 귀찮으면서도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파트입니다. 파이썬의 경우 대쉬, R의 경우 샤이니라는 라이브러리를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딥러닝이 대세이고 딥러닝이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인데 도대체 왜 철지나 회귀 분석을 공부해야 하냐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기계가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학습하는가 하면 어떤 특정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의 경우 우리는 모델의 형태를 y는 ax 플러스 b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x가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이고 y가 집값, 단위가 억원이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0.2x 플러스 10의 수식은 지하철역 바로 근처, 즉 지하철역까지 거리 x가 0일 때는 집값이 10억 원이고 거기서 1km 떨어질 때마다 2천만 원씩 집값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 모델에서 파라미터는 A와 B이고 기계 학습에서 학습이라 함은 다름 아닌 저 A와 B의 가장 알맞은 값이 얼마인지 데이터에서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실제 데이터의 집값 추이가 그렇게 2천만 원씩 낮아지는지 1천만 원씩 낮아지는지 그 파라미터를 배우는 거죠. 오른쪽의 파란색이 주어진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맞은 기울기와 절편인 A와 B를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 회귀 분석 모델 y는 ax 플러스 b는 2차원에서 직선 하나로 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 뿐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울기와 절편뿐이에요. 아무리 파라미터 ab를 바꿔봤자 직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설정하면 어떨까요?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로 설정된 모델을 봅시다. 이 모델의 경우 a를 0으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선 형태는 전부 다 똑같이 다 학습 가능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는 U자 혹은 거꾸로 된 U자의 모델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라미터의 숫자가 AB의 2개에서 ABC의 3개로 늘어난 것이 보이시죠? 파라미터의 숫자는 쉽게 말해 모델의 자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델의 선을 자유자재의 곡선으로 할 수 있는 유연성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단순한 AX 플러스 B로는 직선밖에 학습하지 못하지만 파라미터가 막 10개인 복잡한 형태의 수식을 가진 모델은 오른쪽의 파랑선처럼 구불구불한 곡선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모델이라고 꼭 좋을까요? 지금 이 검정색 직선 모델과 파란색 곡선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직선 모델이 더 좋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만 놓고 보면 직선 모델은 오차들이 있죠. 반면 곡선은 오차가 없이 완벽히 매칭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분포 속에서 어딘가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 곡선은 굉장히 오차가 크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샘플 데이터에만 모델을 지나치게 끼워 맞추는 것을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순한 모델이 좋을까요? 우리가 모델링 하려고 하는 자연현상이 오른쪽에 곡선인데 만약에 파라미터가 두 개인 직선 모델을 쓰면 어떤 직선을 학습하더라도 이 현상을 잘 설명할 수가 없죠. 이런 직선을 배우든 이런 직선을 배우든. 그래서 너무 심플한 모델을 써서 파라미터 개수가 모자라면 언더피팅이라 합니다. 딥러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파라미터가 수만, 수억 개를 쌓는 게 가능한 모델이에요. 물론 딥러닝도 레이어를 막 한 개로 하면 간단히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딥러닝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나 곡선으로 대표되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이미지 분석이라던가 사람의 언어같이 엄청나게 다차원의 복잡한 자연현상을 모델링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딥러닝의 파라미터는 많기 때문에 모델링 하려는 자연현상이 복잡해야 하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딥러닝은 아직 이론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라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흔히들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숫자는 1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수백 개, 수천 개밖에 데이터가 없는 케이스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소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툴 중 하나가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딥러닝은 마치 코끼리를 잡는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닭을 잡는데 코끼리를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보시면 크게 독학하거나 아니면 석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요즘은 독학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5년 전에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참고했던 사이트들입니다. 먼저 coursera.org, 이 사이트는 머신러닝계의 슈퍼스타, 스탠포드의 앤드루 응 교수님께서 창업한 사이트입니다. 숱하게 많은 좋은 온라인 강의들이 있으며 그중 앤드루 응 교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머신러닝 수업과 딥러닝 수업은 이 분야의 정석책과 같은 존재입니다. 참고로 강의들이 유료이지만 자세히 찾아보시면 무료 청강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하나하나 잘 가르치시고 한글 자막도 되어 있을 테니까 이분 수업 두 개만 열심히 들으셔도 사실 어느 정도 골자는 잡힐 거라 봅니다. 그 다음 edx.org, 이건 콜세라랑 비슷한 사이트인데 여러 대학들과 협연을 맺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비영리라 무료인데 마이크로메스터라는 미니 석사 수료증 프로그램은 유료입니다. EDX와 연결된 여러 미국 대학들, MIT도 있고 미시간대도 있고 유수의 대학들이 EDX를 통해 마이크로메스터 수료증을 제공하는데 해당 대학의 수료증을 $1,200 정도 내고 따면 나중에 해당 대학의 관련 학과 석사를 갔을 때 일정 학점을 면제해줘요. 일반적으로 6에서 7.5학점을 면제해 주는데 미국 석사 학비가 7.5학점이면 막 $15,00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의 10%안 되는 가격으로 면제가 되는 거죠. 또 유데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앞서 말한 두 사이트가 대학이나 기관에서 제작한 수업들이라면 유데미는 아무나 본인의 강좌를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장점은 거의 모든 수업이 10,000원 정도로 쌉니다. 수업의 질은 위의 두 사이트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지만 워낙 숱하게 많은 강좌들이 있어 천차만별이라 정말 질이 좋은 강의도 꽤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udacity.com, udacit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학원과 같은 업체로 여러 가지 나노 디그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개를 들어보았는데 솔직한 후기로는 인터페이스는 좋은데 언제나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수료 과정인 나노 디그리 자체도 크게 이력서에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코세라나 EDX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인터페이스가 워낙 쉽게 잘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여러 무료 강의들은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린다닷컴은 취업계의 페이스북이라 할 수 있는 링크드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데 그리 많이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유데미보다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들이 올리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데이터캠프닷컴은 월 $25 정도의 가격으로 여러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들이 플랫폼이라면 이 사이트는 이 사이트의 컨텐츠만 올라오는 온라인 학원 느낌입니다.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 수업의 질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초창기에 파이썬 튜토리얼을 유익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케글닷컴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대회들이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을 재미있게 공부하려면 이만한 사이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회별 게시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토론 게시판 점수 랭킹 제도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모델을 게시판에 포스팅하고 친절히 설명도 하기 때문에 캑을 대회 몇 번 참가하게 되면 배우고 얻는 것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본인이 머신러닝 수업 하나 끝내고 나서 실전 연습해 보는데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Fast AI는 제러미 하워드라는 미국 캑을닷컴에서 유명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이곳에서 제러미 하워드가 직접 강연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앤드류 응 교수님의 수업이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운다면 제러미 하워드 수업은 일단 실전 적용부터 돌려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Fast AI라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는 않는 편인데 딥러닝에 익숙해지고 나서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석사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꼭 석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야는 인재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도 많기 때문에 학위가 취업 전선에서는 큰 역할을 해요. 먼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풀타임 석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투자인 만큼 직접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최근 3년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서 비교가 불가능한 면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가 좋은 대학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도 좋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 외에 회사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석사를 하거나 혹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석사를 온라인으로 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요새는 좋은 대학들에서 온라인 석사도 꽤 많아요. 첫 번째는 조지아텍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 OMSCS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아까 말한 유다시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첨강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수업을 듣고 예습해 볼 수도 있고요. 인터페이스도 유다시티 거를 써서 매우 편해요. 장점으로는 수업의 질이 꽤 좋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석사를 할 때 훌륭한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제 경험상 해당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교수님들 중 많은 분들이 리서치에 관심이 있지 가르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항상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밀어볼 때 조지아텍 프로그램은 교수님들이 매번 라이브 강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녹화를 하기 때문에 녹화할 때 많은 신경을 써서 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페이스가 잘 갖춰진 유다시티와 협업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칠판에 적는 교수님보다는 여러 가지 그래픽으로 갖춰진 영상을 보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이 졸업까지 $7,000밖에 하지 않아요. 요즘은 한 $8,000 된 것 같은데 한화로 1,000만 원 내에 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미국 석사들이 학비만 5천만 원에서 1억이 드는 걸 감안하면 그 10분의 1 가격에 석사를 할 수 있고 졸업장도 온라인 석사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컴퓨터 과학 석사 딴 사람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숙제량도 많고 해서 졸업도 어려운 면은 있죠. 그리고 조지아텍 컴퓨터 학과는 미국에서 8위 정도 되는 탑 10 안에 드는 학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이 OMSCS 경우 학생이 한 학년에 수천 명에 달해요. 그에 상응해서 조교인 TA도 많지만 일반적인 석사에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워낙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석사 졸업장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는 평도 있긴 해요. 그 다음 콜세라와 협업해서 미시간대와 일리노이대에서도 온라인 석사 프로그램을 내놓았어요. 가격은 조지아텍보다는 비싼 15,000에서 2만 불 선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초창기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실험적 프로그램들의 경우 3년은 지나야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제가 직접 들어보진 않아서 장단점 비교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 EDX에서 마이크로 마스터를 하고 해당 대학 석사를 가는 것도 돈을 절약하는데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EDX도 콜세라와 마찬가지로 대학과 협업한 석사 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스탠포드에서도 온라인 석사를 제공하는데 이는 조지아텍이나 콜세라 석사와는 달리 정말 오프라인 석사 수업과 동일한데 비디오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교수가 해당 학기에 실시간으로 가르치는 걸 볼 수 있다는 점, 학위가 온라인 석사가 아닌 오프라인 석사 학위로 나온다는 점, 뭐니 해도 컴퓨터 학과 1위라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거의 8만 불에 달하는 비싼 학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기도 힘들겠죠. 이 스탠포드 강의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스탠포드 채널이 있는데 대중에 무료로 공개된 강의도 많아요.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죠. 다음 콜롬비아에도 온라인 석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스탠포드와 마찬가지로 학비도 7만 불 가까이 드는데 수업의 질은 스탠포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UC 버클리에도 데이터 사이언스 온라인 석사가 있는데 이 석사도 6만 불 가까이 듭니다.
사실 스탠포드, 콜롬비아, 버클리 온라인 석사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프라인 석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한 가성비 면에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상경계 분들이 나는 문과인데 지금 데이터과학 공부를 시작해봐야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지금이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데이터에 대한 안목과 분석력은 앞으로 마치 과거의 영어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개괄적으로라도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데이터과학 공부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하나의 영상에 담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사이트들 목록을 영상 설명에 남겨놓을 테니 참조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